그럴 경우에 러시아가 내려올 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 명분은 있죠. 하지만 러시아는 대한민국이 북진해야 되는 당위성보다 러시아가 내려와야 되는 명분은 적습니다. 러시아와 우리 사이의 군사적인 충돌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는데 중공군과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자, 북한 붕괴 시 중국, 러시아가 벌일 뭐 소름 돋는 영토 계획이 있다면서 인터넷에서 봤었는데 중국, 러시아가 같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건 불가능하고요. 아, 불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한반도 북쪽으로 쳐들어온다라는 건 영토를 차지하려고.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한반도 북쪽을 향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내려온다는 건 자살행위예요. 미국을 상대로 날 죽여주십시오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고요. 중국의 단독 진주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평화유지군이라는 미명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투를 목적으로 혹은 한국군과의 어떤 대규모 전쟁을 목적으로 내려온다기보다는 북한의 안정화 작업을 위한 평화유지 목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북진에서 올라가는 국군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나리오고 또 중국이 개입을 한다는 것도 여전히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도 시나리오고 예컨대 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미 연합군이 올라가게 될 경우 과연 중국이 내려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한국군이 단독으로 올라가게 되면 중국군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미 연합군이 올라가게 될 경우 결국 마주치게 될 텐데 중국이 내려오면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어떤 그 전면적인 대결을 과연 중국이 감당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중국은 아직 미국과의 전면적인 어떤 군사적 충돌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캐파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얘기지 실질적인 어떤 위협으로 우리가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올해 맺었는데 요것 때문에 사실 북한이 이번 러시아에 지원을 간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럼 북한에서도 뭔가 일이 터지거나 했을 때 자연스레 개입할 수 있는 러시아는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영토가 침공을 받았을 때 러시아가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예를 건데요. 들면 뭐 북한에 김정일 갑자기 죽었을 때 한국이 치고 들어올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 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문맥상에는 좀 맞는 얘기인데 예컨대 김정은의 어떤 사후, 김정은의 어떤 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의 어떤 그 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그 북한의 권력을 잡은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한미 연합군이 올라가게 될 경우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적어집니다.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북한의 급변 사태를 가정하고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안에서 누가 북한의 권력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누가 권력을 차지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사람을 대한민국의 우호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네. 만약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이 될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명분도 없어요. 우리가 올라가게 될 경우 전쟁이거든요, 사실 그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의 권력 체제가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라 김정은만 사라지고 그 시스템은 남아있게 된다면은 그 시스템 하에서 북한 인민군은 작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될 경우 북한과 남한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은 좀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베스트 시나리오의 급변 사태는 북한의 독재 체제가 완전히 몰락을 해서 시스템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불분명할 때 그때는 우리가 안정화 작업을 위해서 먼저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 러시아가 내려올 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 명분은 있죠. 하지만 러시아는 대한민국이 북진해야 되는 당위성보다 러시아가 내려와야 되는 명분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조약을 맺은 그 북한 당국이 와해돼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 주체가 애매모호해지거든요. 그럼 누가 러시아에 그걸 요청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는 그런 모든 상황을 다 감내하면서까지도 내려와서 대한민국과 적도적인 관계에서 전투를 치를 만한 용의가 있느냐, 그럴 능력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한테는 그럴 만한 어떤 이득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아마 러시아와 우리 사이의 군사적인 충돌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는데 중공군과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한반도의 북쪽 지대에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내지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프리오리티보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프리오리티가 훨씬 더 크고 강력하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군은 분명히 내려올 거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글쎄 잘 모르겠다 합니다, 저는. 북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은 게 아마 중국에서는 북한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길 텐데 중국과 북한의 외교 관계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 관계와 좀 뭐가 다를까요? 옛날에는 뭔가 중국과 북한이 굉장히 좀 친해 보이긴 했는데 현재 중국과 북한의 그 외교 관계는 좀 애매한 관계를 넘어서서 좀 최악의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북한을 연구하신 많은 그 연구자 분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북중 관계는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해서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가 이제 중국 경제에 가지는 의존도는 약 90% 이상이에요. 일각에서는 뭐 95% 이상이다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중국 경제의 어떤 그 영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게 바로 북한의 경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속 관계가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어떤 집권 이후에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조금씩 그 종속 관계를 김정은이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굉장히 이상한데 종속 관계가 굉장히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 외교적인 관계도 그 경제적인 종속에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종속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외교적인 종속 관계에서 북한이 벗어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벗어날 수가 없는 관계예요. 자, 내가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경제라는 게 뭐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벗어나겠다고 했다가 이 중국의 경제가 북한을 집어삼키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외교적으로는 지금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상당히 돌아오기 어려운 강을 건너고 있다. 그리고 이 돌아오기 어려운 강을 건너고 있는 그 중요한 이유는 어떤 합리적인 요인이나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변심에 의해서, 김정은의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런 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근시안적인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근시안적인 시각이라는 건 2002년, 2003년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거든요. 북한이 중국에게 SOS를 날렸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근데 중국은 중국의 경제 상황도 지금 별로 안 좋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뭐 최근에 들어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로 좀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03년 얼마나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습니까? 2023년이요? 예. 네. 2023년, 2024년 그때 뭐 정말 대규모 글로벌 그 중국 경제 기업들이 다 도산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만큼 중국 경제도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중국이 잘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좀 천천히 단계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요구를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김정은은 급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러시아와 손이 맞으면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무기라든가 포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북한에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재고를 정리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어마어마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었고, 당시 북한이 정말 시급했던 식량이라든가 막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받으면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 관계가 확 가까워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 얼마나 근시안적이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포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북한 병사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관계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미 넘어서선 안 되는 강들을 여러 번 넘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북한은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러시아로부터도 벌어지고 중국에서는 이미 버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북중 관계는 상당히 설명하기 어려운, 모든 대북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말씀해 주셔서 북한 경제는 그럼 지금은 정확히 어떤 상황이고 북한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요? 북한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현재 제가 평가하기에 경제학 원서 단 1페이지도 안 읽은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현재 김정은이 시도하고 있는 북한 내부에서의 다양한 경제 정책들이 어떤 것도 성공한 게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9년에 김정은이 후계자로 이제 임명을 받자마자 했던 화폐 개혁이거든요. 이 화폐 개혁은 매우 철저하게 실패로 끝나서 화폐 개혁을 시도한 지 단 2개월 만에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모든 정책을 원점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화폐 개혁이 없던 시절로 정책을 돌려버리는, 이거 롤백이라고 하잖아요. 롤백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화폐 개혁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1대 100의 그 비율로 화폐를 이제 교환해주기 시작했는데, 이 화폐 개혁의 그 목적은 장마당이라는 그 시장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축적한 북한 어떤 그 소상공인들의 돈을 빼앗는 게 북한 정부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마당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북한 당국의 어떤 그 명령 체계가 잘 먹혀 들어가지 않고 이들에 의해서 북한의 내수 경제가 돌아가면서 사실상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사 여탈권에 미치는 북한 당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결국 시장의 사람들이 복종을 하고 시장의 사람들이 충성을 하는 것이지 북한 당국의 명령에 충성을 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김정은은 그 원인을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 그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동일하게 만들어버리는 방법을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화폐 개혁을 한 것이고요.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1대 100의 비율로 바꿔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신권을 15만 원만 보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 15만 원만 바꿔주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바꿔주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구화폐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1억을 다 100대 1의 환율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100대 1의 환율로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신권 15만 원인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구화폐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규모 이제 원성을 터뜨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벌어들인 돈은 그럼 뭐가 되는 거냐? 왜 국가가 우리의 어떤 뭐 이런 자산들을 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항의를 하면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조짐까지 갔거든요. 그때 자살자가 급증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이 이건 잘못됐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내수시장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모든 장마당이 올 스톱하고 모든 경제가 스톱하는 겁니다. 장마당이 돌아가질 않으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모든 물가가 치솟는 거죠. 그러면서 단 2개월 만에 정책을 롤백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김정은이 현재 북한 내에서 벌이고 있는 다양한 뭐 그 국정가격제라든가 혹은 뭐 이제 양국관리법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어떤 정책들이 하나도 맞아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경제 구조도 아니고 김정은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북한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예요. 북한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김정은이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거를 바라지만 벌어진다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 왠지 드네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저는 싸우러 가겠습니다. 현명한 답을 주시다니. 저는 싸우러 가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러 네. 가겠습니다. 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싸우러 가지 않으면 저희 징집에서 끌려가요. 그렇죠. 끌려가서 남에게 끌려가서 전선에 투입되느니 자발적으로 가서 우리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노인분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여성분도 계시고 아동분도 계시고 그렇죠.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비전투 요원들은 이제 어떻게 피난을 가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아마 우리 당국이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아마 그런 피난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항상 이제 매해 한 번씩 이제 공무원을 하시게 되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을지 훈련이라는 걸 하거든요. 저도 이제 공무원으로 있을 때 을지 훈련을 받아봤었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고 어떻게 피신을 하고 또 주민들을 어떻게 소개해서 어떻게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시민들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약자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징집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각자의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역할에 맞겠다 배분을 하는 그런 훈련 계획도 우리 정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전쟁이라든가 혹은 대규모 이런 북한의 도발 사태가 발발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정부의 지침 그리고 우리 어떤 그 동사무소라든가 여기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지침을 잘 따르면 일단 50은 살 수 있습니다. 50% 이상은 살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늘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우리 뭐 대한민국 정부가 그게 뭐 어떤 정부지 간에 뭐 그게 윤석열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뭐 보수든 진보든지 간에 어쨌든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불신하지 못하는 건 정치권의 책임인데 결국 그 정치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혹은 이제 그 공무원들도 이런 국변 사태에 대비해서 수많은 훈련을 받았고 수많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항상 그것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고 그런 위기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를 믿고 국가를 믿고 우리 국민들이 대처를 잘 해주신다면은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제가 뭐 정부 당국자가 뭐 부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급변 사태에서 나 먼저 살겠다고 우왕좌왕하고 막 갈팡질팡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또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은 오히려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팁을 드리자면 생존 배낭 같은 거 좀 준비를 다 하셨으면 좋겠다. 이 생존 배낭이라는 건 결국은 극급 의약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이라든가 이런 쥐도라든가 뭐 건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가지고 있으면은 또 생존 확률도 높아진다. 방독면까지도 꼭. 네. 그리고 뉴스에서 어떤 기사가 나오면 전쟁 대피를 좀 해야 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뉴스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의 소개가 시작되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군용기라든가 수송기라든가를 타고 본국으로 이제 본국이 아니더라도 뭐 일본이나 대만이나 가까운 또 한반도가 아닌 지역으로 피신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전쟁 발발이 임박했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준비를 할 때 어떤 네. 분들은 네. 다 의견이 좀 나뉘는 게 예. 수도권에 있는 분들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 2,500만 명이 살고 계시니까 네. 남쪽으로 가야 한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멀리 네. 전선에서 또 두 번째 분은 남쪽으로 가더라도 부산 같은 데는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구 밀집 지역이라서 결국에 인구가 많은 곳에 쏠 거 아니냐. 네. 인구가 없는 쪽으로 빠져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집안에 그 집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화장실 집 창문도 없고 하니까 화장실에 있는 게 제일 낫다. 아니면 뭐 비상시설로 가라는 얘기도 있고. 일단은 남쪽으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근데 사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쟁 계획은 남쪽도 그렇게 안전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특수부대가 이제 뭐 공기부양정이나 이런 것들을 타고 또 해안지대에 상륙해서 중심 깊숙이 침투하는 걸 그들이 전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영토가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전 국토가 전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뭐 6.25 때처럼 밀리고 밀려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하게 고지전을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전쟁을 하면 아마 3일 안에 북한이 질 거라고 보고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희망사항이든 혹은 뭐 좀 뭐 여러 가지 망상이든지 간에 전쟁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생각을 좀 우리 국민들께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난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패배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방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옳은 순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싸우러 갑니다. 네, 저는 피난 가지 않겠습니다. 뭐 어딜 가겠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냥 싸우러 가야죠. 이기는 쪽을 선택해야죠.